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데일리 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그런데요. 네. 저는 항상 최애로 생각하고 있고. 누구요? 명미진이요, 저요. 두 분 다요. 아. 네. 지난주에 분위기 엄청 좋던데 내가 안 나오니까 금요일 날. 그날 저는 코멘트 안 했어요. 뭐 아주 뭐 난리가 났던데요. 박재영 대신 그 두자 바뀌었을 뿐인데 박하윤으로. 박하요 같은 박씨인데. 난리가 났던데 채팅창도 난리가 나고. 그렇죠. 제가 위기 의식을 그랬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네, 나오겠습니다. 뭐 경쟁자가 아니에요. 네. 지금 경쟁자한테 느끼는 오늘 거지. 가발이라도 쓰고 올라 그랬어. 가발이라도 쓰고 안녕하세요 박재순이에요. 무리수 많이 드시네. 그러니까 뭐 박재영 차장님이 또 장점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윤 씨의 장점은 이제 딱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딱 갖춘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윤 씨의 그 존재만으로 그런 게 있고, 사장님은 또 센스 있으시고 재밌으시고 좀 과해서 문제지. 좀 더 띄워주길 바랬는데 뭐 이렇게 워낙 또 잘 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빠지지 않는 걸로 하고 오늘 시장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5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침 출발 시작에서는 반도체나 대형 IT, 자율주행과 게임, 타이어, 통신, 금융, 인터넷, 뭐 화학, 건설, 화장품, 면세, 뭐 대부분 다 강보합 정도로 이제 업종들이 그래도 플러스권이 계속적으로 반짝이는 섹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장 초반 코스피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고요. 상승세를 이어가던 시장은 11시를 기점으로 주가의 선물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재차 코스피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하락세가 지속됐다는 점이고요. 반도체 제휴사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와 팹리스 IP 기업 중심으로 강세가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방송 때 이제 뭐 칩셋 미디어 등도 포함해서 IP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NPO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죠. 네. 그와 관련된 게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었고요. 조정세를 이어가던 시장이 12시 1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마저 하락 전환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2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에서 선물이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장중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도하는 가운데 오전에 2,500선 회복 시도에 나서기도 했지만은 오후 줄면서 이제 재차 보합권에서 등락이 반복됐고 아마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다소 좀 과열 부담을 좀 덜어내는 어떤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 대금이 거의 잠식을 하다시피 이제 집중이 됐는데 신규 상장주 효과가 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화학, 통신, 건설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 역시 이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 19% 급등하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한국전력도 상승 이어갔고 한화, 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강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의약품이 가장 부진했는데 외국인 순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 금속도 하락했고 특징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은 기관 순매도세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낙폭이 컸는데 업종별로는 반도체나 IT 하드웨어가 강세 보인 반면 오락 문화와 디지털 컨텐츠가 일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기술적 조정 정도로 봐도 되겠죠? 네, 2,500포인트하고 2,515포인트가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 좀 있는 상태고요. 거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오르락 하다가 다시 좀 밀리고, 근데 또 많이 밀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여서 개별 업종별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별 별도적인 어떤 차별화 움직임의 특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오신 게 온디바이스. 네. 이제 올해 가장 핫한 화두가 생성형 AI인데. 네, 맞아요. HBM 쪽이 엄청 움직이다가 최근에 또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HBM 관련주로 뭐 한미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PER 한 4, 50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가 고평가냐 논란이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PER 한 40배 정도 이상이 지금 대부분 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타겟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게 한미반도체가 그 정도 가고 나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이 좀 된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 삼성이 갤럭시 S24 시리즈의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 탑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글로벌 업체 플로우 정리를 SK증권에서 해주셨는데 이 보시면은 각 오포, 뭐 샤오미, 애플 등등 화웨이 등등 포함해서 각각의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컨텐츠 증가에 따른 D램의 폭발적인 수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그 관련해서 24년에 자동차에도 온 디바이스 AI 물결이 올라온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냈고요. 역시 테슬라의 FSD 12 버전이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상용화 시점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새로운 투자 테마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테슬라의 FSD 12 버전이 상용화되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클라우드에 의존하게 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끊기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 정점 기술로 볼 수 있다고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까지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개화를 또 앞당길 수 있다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일부 이제 로봇 관련주도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역시 이제 FSD 상용화 효과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향상된다. 왜냐하면 FSD의 매출 총 이익률은 78% 수준입니다. 와, 엄청나게 이익률이 대단하네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생산 판매 매출 총 이익률 20%의 거의 4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연 매출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3분기 말 기준 FSD 관련 이연 매출이 14억 7천만 달러 추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분기 영업이익률을 약 4%포인트나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증가가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고 라이센싱도 아마 첫 번째 업체는 포드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아마 GM의 크루즈가 잇따른 교통사고나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될 수 있겠고 더군다나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그다음 현대차 그룹도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봇 시대 개화를 좀 앞당기면서 테슬라 로봇 밸류 체인의 구축이 될 수 있다 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유럽의 에이다스 장착 의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아마 7월 정도, 24년 7월 정도부터는 유럽 쪽에서는 에이다스가 완전히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에이다스가 법제화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자율주행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법제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는 자율주행 고도화로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약간 올라오는 국면이긴 하지만 OPM,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올라온다는 점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 주가 움직임은 밸류 체인 중에 부품주들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이 밸류 관련 체인 부분에서는 현대오토에버, SL, 텔레칩스, 넥스트칩, 가온칩스 등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 자율주행 레벨 2와 레벨 3의 가격인데요. 이게 이제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HMC라든지 테슬라, 뭐 기아, 벤츠 등등 포함해서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제네시스 쪽에 가격이 뭐 한 18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80만 원, 뭐 올해 뭐 129만 원 정도 막 들어가는 게 있고 레벨 3 이상까지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기아가 900만 원, 뭐 벤츠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가격에 대한 저항을 좀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수급이 훨씬 옵션을 많이 선택하느냐 이거는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이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하이닉스를 포함한 뭐 DB하이텍 그다음에 이미지스 그다음에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싸다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 갔고요. 리노고움이나 칩셋 미디어
뭐 네페스, 아크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제주 반도체도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관련된 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제주 반도체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트렌드 포스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관련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가격 인상을 넘어서 메모리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트렌드 포스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그냥 헤드라인만 따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4분기 모바일 DRAM 가격은 13에서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1분기에도 전체 메모리 상승 과정은 지속될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AI 기반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은 급증할 것이다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내장 AI가 최소 20GB 램이 필요할 것이다 봅니다. 원래 지금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GB 또는 8GB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20GB까지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면 탑재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는 않지만 이게 아마 안드로이드 폰에 최소 올라가는 것이 확실히 보일 것이라는 건데 그 다음 사진 띄워보시면 이게 관련된 부분에서 스마트폰 DRAM 덴서티 관련된 추정치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커런트 스마트폰은 이제 한 6에서 8GB 정도 들어가거든. 근데 네.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D램의 덴서티를 부스트 할 것이다.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20GB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D램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수요가 천천히 올라가거나 플랫하다 하더라도 이 덴서티가 급증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이제 D램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안드로이드 폰 그 브랜드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첫 번째 표에서 화웨이, 오포 등등 포함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고부가 가치 DRAM이 DDR5가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32GB 칩을 활용하는 128GB DDR5 메모리를 출시했다. 이 부분 때문에 DDR5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성을 24%나 향상시켰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을 16% 감소시키면서 상당히 좀 진전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DR5 생산 라인을 확대할 것을 보면서 아마 올해 이후부터는 대규모 DDR5의 채택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HBM 공급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트렌드 포스가 역시 HBM 용량이 많아지고 매출이 올해 이 대비해서 4분기 내년부터는 상당한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 포스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패키징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네. 2.5D 패키징,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에 이어서 차세대 DRAM에 2.5D 팬아웃 패키징 기술 적용을 준비한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DRAM을 수평으로 배열하고 이걸 하나의 칩처럼 결합하는 형태를 팬아웃 패키징을 하는데 칩 아래에 덧대는 기판이 없기 때문에 칩 두께가 얇아지는 특징이 있고 이러면은 24년 정도부터 연결 결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V 과정을 생략하여 원가를 낮춘다. 이게 왜냐면 TSV는 적층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걸 생략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고 있고 I/O 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GDDR 등에 응용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페스가 이 관련된 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페스도 이 관련된 새로운 어떤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한미반도체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 그렇죠. TSV 네. 본더, TC 본더가 사실 필요 없게 될 수도 네. 있는 기술이 되겠죠. 그 최근 이 온디바이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HBM 쪽이 사실 상대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AI 서버에 뭔가 이제 서버를 돌려서 AI 생성형 AI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이 온디바이스는 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AI 칩을 탑재를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돌리겠다. 네. 그러면 이제 서버의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과 한 4개월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줄어들 거고 아무래도 디바이스에 그 AI 칩이 들어가니까 이쪽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HBM이나 엔비디아의 GPU 쪽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들은 아직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악재로 생각했다면은 오늘 한미 반도체는 사실 급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는 내년 정도까지 다 같이 간다. 폭발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미 SK 하이닉스도
대기 공급 캐파는 이미 내년까지는 꽉 차 있다. 그렇게 봐서는 HBM의 수요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인데 관련주는 이미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고 거기서 확산되는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 첫 번째 SK증권에서 이제 캐파 로스의 시간이라는 리포트를 오늘 내면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디램 캐파 로스와 가동률과의 상관관계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 비가동하고 있는 레거시 제품이 있고요. 지금 캐펙스 컷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래쪽에는 가동 중에 있는 리딩 엣지, 이쪽은 뭐 HBM 등을 포함한 등이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결국은 가동 중에 있는 리딩 엣지 쪽이 좀 더 확장되고, 그다음에 HBM이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비가동 중인 레거시 쪽을 줄이면서 선단 공정 전환, 이게 뭐 미시화 광전이라든지 텍 마이그레이션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비가동 레거시가 점점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캐파 로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이라든지 이렇게 넷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환 손실이 이루어지면서 수율이 하락하고 다이 페널티가 오히려 생기면서 전반적인 캐파는 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래쪽으로 가동 중인 리딩 엣지 쪽은 확대되는 게 맞고 그쪽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HBM 등등을 포함한 새로운 쪽의 디바이스 쪽에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이 확장되는 건 많은데 비가동 쪽의 이쪽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캐파 로스는 더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상승이 결국은 업황 훼손의 위험도 증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SK증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초기 메모리 가동률 상승의 구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분자, 실제 가동의 캐파 증가는 HBM과 DDR5 등의 상대 수요 강세의 선단 공정의 효과가 있는 거고 분모 쪽의 감소는 캐파 로스로 나타난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반도체의 일반적인 그 사이클은 이 공급이 캐파 증설 요구량이 쭉 생기면서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에서 수요가 빠졌다가 막 올라오면서 일반적인 사이클이 이제 빅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20개월, 22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온다는 건데 지금의 사이클을 오른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이제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데 밋밋한 회복이 L자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U자형이든 이렇게 나오는데 공급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산 원복 요구량이 오히려 상당히 많아지고 캐파는 오히려 더 로스가 되는 이런 전체적인 캐파 로스가 되기 때문에 캐파 증설 요구량 상당히 또 로스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서 캐파 증설 요구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감산 원복 요구량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서 가동률 상승을 올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캐파 증설 요구량이나 업황 훼손의 위험도가 바로 증가되진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SK증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베타의 명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나 HBM이나 선단 전환 관련주, 그러니까 텍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포커싱이 맞춰지고 두 번째로는 반등의 명분에서 일부 소재 부품들이 올라올 수 있다. 특히 소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늦더라도 소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산 원복 요구량이 나타나면서 소재 쪽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비중 증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차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GPU와 HBM 요구 용량이 보면 HBM3와 3E가 내년에는 이제 본격화될 거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2나 뭐 2E 정도로 가고 있는데 3나 3E가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인데 결국은 HBM 덴서티가 이렇게 증가한다. 1.8배, 2.4배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AMD GPU도 HBM 요구 용량이 결국은 1.5배 정도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HBM3와 3로 본격화되는 내년 정도에는 덴서티가 증가하면서 HBM의 요구량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증권에서는 전공정 장비로서는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유준테크 등과 같은 전공정 쪽에서는 일부 좀 슬림화해서 보자는 거고 후공정 뭐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를 들었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나 PSK 홀딩스를 들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비중 확대를 권고했고 근데 오늘 올라간 것은 뭐죠?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네. IP 관련된 팹리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도 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중국용 칩 출시 뭐 연기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거 참 재밌는 이슈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래픽이 되게 중요하게 이슈가 됐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일부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래픽 쪽에 RTX 뭐 4090인가요? 그게 거꾸로 이제 해체해가지고
AI용으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변환해서 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그래픽 카드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불거졌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H20 출하 연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4분기에 이번에 나오기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좀 연기된다 이야기 나오는데 엔비디아 쪽은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기존의 중국용 A800이나 H800이 출하가 불가능해지니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H20 출하가 연기됐다 소식인데요.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미 어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중국형 신규 출시 예정인 칩 중에 H20만 HBM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HBM을 사용하지만 면적당 성능에서 약간 꼼수를 부려서 규정을 피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데 다만 출시가 연기됐다 보면은 이 꼼수가 미국 정부에 들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점쳐진 쭉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H20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L20과 L2 뭐 이렇게 쭉쭉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H20을 보세요. 이 보시면은 위쪽에 뭘 보시냐면 메모리 밴드위스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죠? 위쪽에 H100에 3.4로 되어 있고 H20 같은 경우는 거의 4 정도로 나오죠. 그죠? 근데 밑쪽에 보면 L20과 L2는 0.9, 0.3밖에 안 나와요. 거의 4배, 5배. 네네. 그러니까 HBM 사용 여부는 H20이 결국은 이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면 거의 이제 HBM을 사용됐다고 볼 수도 있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세요. 이 면적당 성능, 퍼포먼스 덴시티는 아주 줄여놨죠. H20은. 그죠? H100은 19.4가 나오는데 H20은 2.9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당 성능은 퍼포먼스 덴시티에서 보면 상당히 줄여놔가지고 살짝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게끔 이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HBM이 사용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장에서 좀 미국 정부에 들킨 게 아니냐,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픽 쪽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이제 중국 쪽도 우회해서 AI 쪽으로 이렇게 약간 뭔가 변형을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그래픽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코인 시대 때도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많이 팔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올렸듯이 엔비디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HBM 등등을 포함한 수요뿐만 아니라 아마 그래픽 카드도 이미 자체적인 그래픽 카드 자체로 보기보다는 약간의 우회 수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AI 쪽으로 변형한 수요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의 이 꼼수가 엔비디아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H20 칩이 좀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안 팔아도 자신 있다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향 매출이 40% 정도 빠진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그 우리가 뭐 대기 수요라든지 본인이 받아놨던 어떤 수요는 상당히 급증한 거, 내년 3분기까지는 급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실적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아서는 엔비디아가 크게 조정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연예인 걱정입니다. 연예인 걱정. 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심텍 같은 PCB 업체들이 오늘 또 급등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뭐냐면 반도체든 뭐든 간에 장비가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소재가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PCB가 관심이 있게 그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진 못했어요.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린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그 다음에 뭐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오늘은 PCB 업체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먼저 사진을 띄워주시면 PCB 기판의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B 같은 분류를 봤을 때 오른쪽을 좀 보셔야 되겠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이쪽 보시면 FCBGA나 FCCSP 뭐 등등 SIP 등등이 이제 여기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5년간 지속된 기판 호황은 FCBGA 공급 과잉 우려로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온 디바이스 AI가 새로운 모멘트를 부각되면서 여전히 다수의 성장 동력이 존재하고 아마 내년에 기판의 업황은 제품군 또는 고객군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AI에 이어서 온 디바이스 AI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 역시 했고요. 해외에서는 팹리스, 퀄컴이나 미디어텍 그리고 파운드리인 TSMC를 시작으로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로 인한 실적 수급 개선 효과가 기판에서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SK증권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따라서 AP와 NPU의 고사용화가 FCCSP나 SIP 기판의 성능 상향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D램과 낸드의 LPDDR 탑재량 증가도 동반되면서 이는 이제 MCP 기판의 고다층화, 대면적화, 미세 회로화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이루어진다 보는데, 자, 패키징 기판의 종류를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뭐 패키징 기판은 하이엔드가 이제 FCBGA가 하이엔드급이고, 밑으로 가면 FC, 뭐 CSP나 SIP 등등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있고, 그 관련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자율주행이다, 뭐 GPU다, 전장 통신용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5년간 FCBGA 호황에 가려서 증설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내년은 오히려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에 아마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기판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는 SK증권에서는 심텍하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를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 쪽은 심텍과 대덕전자, 그리고 클라우드 AI 쪽은 오히려 MLB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가속기 장비 쪽에 이야기하면서 이수페타시 들었고요. 중국 모바일 쪽은 오히려 뭐 중국 모바일 비중이 높은 심텍, 오늘 이제 특히 심텍도 많이 올랐는데 공매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튀어오르는 게 폭이 공매도 관련주라고요? 이제 뭐 우리가 공매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차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튀어오름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약간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라는 이야기가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주에 본사를 뒀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걸 뭐 언급하기는 이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뭐 오늘 난리가 났어요. 오늘 그 이정재 씨랑 사진 찍어가지고 대상홀딩스 상한가 가고. 예, 그건 뭐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시장인가 생각 들 정도로 약간 뭐 언급하기가 좀 민망한 모습인데요.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심텍이 지금 PCB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을 보셔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에 DDR5 노출도가 높은 회사는 이제 TLB나 아비코 전자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뭐 오늘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TLB, PI 첨단 소재, 뭐 아비코 전자 등등의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요. 뭐 일부 종목들이 약간의 뭐 정치적인 테마성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펀더멘탈로 보시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그런 것들 중첩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새 크래프톤이 엄청 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여전히 지난번에 한번 그 애널리스트께서 한번 나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시작으로 그냥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주요 게임사의 올해 내년 주요 출시 기대작 수인데 각 그 회사마다 출시 기대작 수 상당히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글로벌 타겟 대작 출시가 임박하고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형 AI가 핵심인데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임의 어떤 뭐 물량 증가가, 큐 증가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대작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영향으로 지연된 신작 타임라인들이 정상화되고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 전망인데, 이것도 보면 컨텐츠 회복, 공급 회복기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P와 Q의 증가가 나타나고, C, 코스트, 인건비의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 생성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시총 상위 6개에서 합산 연간 인건비 YY 성장률인데, 보시면은 올해 뭐 1% 정도 성장률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27%까지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인건비가 많이 이제 굉장히 좀 안정화 또는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OP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인건비가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국내 주요 인터넷 게임사 평균 급여 YY 성장률인데요. 이 보시면 포로비스하고 넷마블이 조금 플러스권에 있긴 한데, 나머지 네이버나 카카오, 크래프톤, NC소프트 등은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고, 일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확실히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는 국면에 접어드니까 아마 비용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매출단이 올라온다는 점도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센티멘트 유지를 이야기하면서 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여류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투자 대안 대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워낙 우리가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TL이 이제 12월 7일인가요? 7일이죠. 신작 출시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컨텐츠 관련 49,000원짜리 이제 그 이미 결제 선결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템 선결제가. 그래서 뭐 BM 뭐 이렇게 돈 많이 하는 걸로 안 하겠다더니 벌써부터 네,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약간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항이 봐야 좀 되는데. 있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싸지는 않아요. 49,000원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 기대감이 없어요. 일단 TL 관련해서 기대감이 없고 주가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단이 올라온다는 게 만약에
성과로 나온다고 한다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뭐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제 숫자가 좀 나와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약간의 NC소프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성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긴 했습니다만 실제 숫자는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온 게임 업체별 이벤트 컬렌더가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역시나 각 회사들마다 올해 하반기 4분기보다는 좀 이벤트가 많고 신작 출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실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기대감이 받을 수밖에 없고 항상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오르고 신작 출시가 되면은 오히려 주가들이 좀 두드려 맞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일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TL이 숫자로 만약에 보여진다면 이런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크랩톤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좀 먼저 튀어오른 점들은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 영화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서울의 봄. 맞습니다. 벌써 400만 넘었죠. 400만 원 아니고요. 400만 원 아닌 것 400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벌써 400만인가요? 80만, 280만이었나? 또 엄청 네.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 이제 5일입니다. 5일. 그러니까 개봉 4일째에 100만 명 돌파를 했고요.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 수가 189만 2,688명 돌파하면서 5일 만에 이제 거의 한 190만 정도 들어온 거죠. 박스 오늘 오피스 기준으로 기업이었고. 189만 명.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주 스코어를 보면은 올여름 총 513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밀수가 누적 관객 수 172만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개봉주 첫 주가. 그래서 올해 개봉된 범죄도시 3회 뒤를 잇는 개봉주 첫 스코어. 그러니까 범죄도시 3가 1,000만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의 범위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투자 배급사가 플러스 M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중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작비가 230억 원이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이 450만 명이니까 이 손익분기점은 한 2주 정도면 거의 뭐 돌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DS투자증권에서는 컨텐츠 중앙에 대해서 4분기 캡티브 작품에 선판매되고 OTT 오리지널로 견조하고 공간 사업 실적 개선이 개선되면서 서울의 보험 최근 성향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년 실적은 DS투자증권에서는 연결 매출액 1조 1,000억, 올해 대비 1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06억까지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중앙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영화 테마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왔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박스 오피스가 2019년 뭐 코로나 이전 대비 66%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조금 회복 속도가 나는 건 아니다. 이건 한국 영화의 부진 때문인데 개봉작은 꾸준히 등장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구작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작비 80억 원 이상의 팬데믹 이후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37편을 분석해 보니까 리드 타임, 그러니까 제작 완료 후에 개봉까지 소요된 시간이 굉장히 길수록 제작비 회수율이 낮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 1월 달 정도에 이슈화 될 영화가 외계인이라는 두 번째 영화가 나오겠죠. 외계인 2.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그게 나오는데 이게 그 리드 타임, 제작 완료 후에 개봉이 상당히 늦어진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최근에 서울에 보면 리드 타임이 16개월 정도니까 그 만든 이후에 지금 개봉까지 16개월인데 이게 중간 이내에 상당히 좀 빨리 개봉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구작,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혀뒀던 영화들이 나오면서 별로 흥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좀 새롭게 리드 타임 16개월로 상당히 좀 팬데믹 이후에 37편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리드 타임 상당히 빠른 편인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서 주목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시나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엔터 미디어 시가총액 추이가 상당히 좀 급합니다. 이게 엔터 쪽이 짙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미디어 쪽이 이제 옅은 회색인데요. 역시나 좀 이게 갭이 좀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미디어 쪽은 완전히 최악을 벗어난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서로의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는 일부 일시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평가를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어닝으로 봐서는 확실히 엔터주가 더 좋죠. 네. 뭐 하이브나 JYP나 이쪽이 어닝은 확실히 좋고 미디어는 워낙 안 좋았던 상반기가 이제 하반기 이후에 약간의 갭을 메우는 정도 수준에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뭐 연속성은 약간 뭐 좀 아직까지는 좀 보수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200만 넘었다고 배우들이 사진 올라왔대요. 아, 서울의 봄.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응도가 되게 많다고 그러고요. 군복 입고 나오는 거의 그런 영화인데 20, 30대 여성분들의 호응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정우성 때문에 그래. 정우성. 그래요? 잘생기면 그냥 근데 내용 때문인지 뭐 배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죠. 워낙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정혜인 씨도 나오고. 정해 이거 봐. 네. 이거 정해인 봐라죠. 나오니까. 연기력으로 승부해야죠. 연기력으로. 작품이 좋아서 보겠죠. 작품이 좋아요? 그런가 보죠.
저도 뭐 되게 보고 싶은 영화인데 네. 아무튼 뭐 조만간 볼 것 같습니다만. 네. 요 먼저- 옆에 CGV 있으니까 맞추고 한번. 네, 뭐 저는- 사모님과 네, 집사람하고 주말에. 네. 예. 먼저 보는 사람이 스포해주기. 근데 스포할 게 없죠. 저는 내용 영화를 다 안 본 지 알아가지고. 진짜 한 5년 됐거든요. 네. 영화를 안 봐서 저는 유튜브로만 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스포해도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 보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좀 결과를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긴 한데 연기가 워낙 좋았던 것 같고 내용 알고 봐도 재밌다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편집이 아주 극대화 잘 된, 그러니까 끝까지 몰아붙이는 힘이 굉장히 좋은 영화로 평점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뭐 어쨌든 한국 영화가 뭔가 봄을 좀 가져오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엔터주랑 미디어주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박근영 부장님과 인사드리고는 새로운 코너, 새로 선보이는 코너 여의도 신사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